순서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시며 또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특별히 미국에 가셔서 버지니아 공립공과대학을 나오셔서 거기서 PhD 학위를 받고 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세상은 원래 비선형 나비효과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귀한 강의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제가 USB가 있는데 어디 될까요? 여기 USB를 어디 넣으면 될까요? USB에 네. 그 파일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일근입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몰두해서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런지 새벽에 5시부터 일어나 있었고 또 5시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10시 30분에 도착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전화를 주셔서 10시인 줄 알았는데 11시인 걸 그때 확인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얼람을 해놨기 때문에 얼람이 울리고 했는데 막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얼람 울리면 끄고 계속 그랬었어요. 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지엄하신 목사님들과 존경에 맞지 않는 어르신들께 시간을 지체한 데 대해서 정말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역대 192회 중에 191회의 강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역군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감히 이 연단에 서서 말씀을 올릴 수 있기가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세상은 그 비선형 그리고 나비 효과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연세대학교에 지금 105세 되시는 김형석 교수님 계시죠. 김형석 교수님께서 저도 그분 강의가 있으면 가서 듣기도 하고 또 학교 때는 그분의 철학 서적을 사서 읽어보기도 하고 어렵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죠. 사람은 60살부터 70살 사이가 제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때였던 것 같고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라는 말씀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셨죠. 그 말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자께서는 20살에 홀로 설 줄 안다 그래서 이 입이라고 그러고 30살에 뭐였더라? 약관이고 30살에 이입이라고 그러고 40살에 불혹, 50살에 지천명, 그 다음에 60살에 이순이셨죠. 이순. 그 다음에 불류구가 70살이시고 공자께서 72살까지 사셨기 때문에 70살까지 언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평균한 나이인데 평균 중에서도 당대의 1% 안에 들어가는 그 현자들의 평균 나이가 50살 때쯤 되면은 지천명이 된다. 60살 때쯤 되면 이순이 된다. 이런 표현이시라고 거듭거듭 생각하면 할수록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문자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이고 춘추 전국 시대는
사람이 인육을 먹는, 배가 고파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라기보다는 아프리카 밀림의 정글과 같은 세상이 중국 천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글로 쓴 걸 별로 접할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통해서 모든 그 지식 서적을 다 불태웠어도 크게 반항하거나 이런 일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죠. 그냥 역사상의 한 줄기 기록으로만 남을 뿐이죠. 그만큼 통치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우민화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고, 정보를 차단하고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그만큼 편하죠.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평균 나이가 60이면 이순이고 그럴 텐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한 10살, 또 어떤 천재 같은 경우는 20살, 30살쯤 앞당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재와 광인, 미친 사람과의 사이는 종이장 한 장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듀얼 퍼스널리티가 한 사람의 개체 속에 다중인격체, 이중인격체, 삼중인격체, 또 다중인격체가 들어가 살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한쪽에 들어가 살기 때문에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영화에서 얘기하듯이 안소니 파킨스가 열연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현 생활에서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저 사람은 사이코다, 저 사람은 정신병자다, 정신병력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록에 남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상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잔인하고 무도한 짓을 하다가도 또 다시 카메라가 켜지고 하면 갑자기 선한 얘기로 착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등골이 소름이 오싹함을 느낍니다.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35살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의 한 350년에 살아야 될 인생을 압축해서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신이 내려주시는 막 떠오르는 악상을 주체할 길 없어서 밤낮 없이 그걸 악보에 옮기다가 결국은 35살을 다른 사람의 350년처럼 35년을 살다가 갔지요. 베토벤은 귀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상의 속에서 자기가 떠오르는 악상을 악보로 남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사람 중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듀얼 인격체가 이 나라를 쥐고 흔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면서 제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기 때문에 체중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안 그랬는데, 최근 며칠 사이에 더 걱정을, 저는 2019년 때부터 막 걱정 때문에 잠을 1시간, 2시간밖에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막 이상하게 가니까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느껴지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그 마을에 도서관이 한 개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는 앞으로 무슨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걸 결정을 하려면 그 마을에 가장 연장자이신 어르신께 찾아가서 그분의 지혜를 받들어서 우리가 일을 수행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니까 바로 저 비선형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서 제가 29살에 소름 끼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주님을 영접하시면서 그런 소름 끼치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또 성경 또 신약 구약 다 공부하고 해서 일요일마다 가서 주일마다 이 도장도 찍고 일주일에 3시간씩 공부하고 막 그랬었고,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또 다른 것들에 많이 접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올 우리 은사님께서 팔레스타인 분이십니다. 우리 은사님이 저한테는 제가 영접한, 저는 신이 2분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제 은사님하고 2분입니다. 그 2분이 제가 알기 쉽게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듯이 살아서 나타나시는 베드로가 아니면 나중에 부활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되시든 아니면 파티마 성당에서 보는 그 3명의 소녀들이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이렇게 목격하듯이 저도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 막 열심히 제 친구들 중에, 저희 같은 반 친구들 중에, 고3 때 같은 반 친구들 중에 7명이 목사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거기 교회가 한 3,000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 3,000개 되는 교회에 총회 의장을 또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만 보고 신이라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과 함께 그 철학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진로를 그 방향으로 선택해서 가는 친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에서 저도 그런 영광이 오기를 기다렸고, 그래도 답이 오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노자는 뭐라고 말했나 하고 도덕경이나 장자의 철학이나 그런 부분에 보기도 했고, 공자님 말씀이 옳은가도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은사님을 만나니까 이제 아랍인들 속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아랍인들 가운데서. 우리 은사님은 당연히 이슬람 지도자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슬람의 가르침을 그 율법대로 생활을 하시고 정말 성실하고 훌륭하게 생활을 하십니다. 그분의 강의를 한 학기 들으면서 제가 모골이 송연해지듯이 무슨 그걸 이제 보통 깨우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깨우침보다는 뭔가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정해지고 내가 새로 깨어나는 듯한, 그분이 저한테 가르친 것은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인데 그분의 그 가르침이 바로 이 종교와 철학과 이 차원이 넘는 키아누 리브스가 열연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세상, 영화 디 아더스에서 니콜 키드만이 열연한 그 영화 속의 세상, 그리고 영화 The Sixth Sense, 그 브루스 윌리스가 열연한 영화, 거기서 The Sixth Sense라는 영화에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리학자라고 생각하고 어린 아이를 계속 가르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이고 아이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의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깨달음 같은 것이 저는 저희 은사님께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은사님이 같은 해에 태어나신 동갑이셨고, 저는 아버지께서 간간히 말씀이 참 없으신데 간간히 한마디씩 해주는 말씀을 깨닫기까지는 제가 50살이 되어서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50살에 지천명을 겪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대는 40살부터 49살까지는 불혹이긴 한데 그 육체적인 불혹을 넘어서서 어떤 뭔가의 꼬임, 막 그 누군가 자금을 막 대줄 테니까 사업을 하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또는 어디 가서 누구를 이렇게 시키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복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너 가서 물어 하면은 가서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관계인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그런 말들이 뭐 공직 사회에는 많이 퍼져 나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을 한번 걸고 함께 세상을 도모할 수 있는 주군을 찾아 헤매는 것이 저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따를 수 있고 훌륭하고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을 다 그분하고 함께해서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나도 그분하고 함께 인생의 길을 한번 같이 가고 싶다. 저도 이제 삼국지를 읽으면서 자란 세대였기 때문에 삼국지 연희, 진수의 삼국지 정사가 아니고 나관중이 1500년 후에 쓴 삼국지 연희에서 그려진 그 유비의 삼형제와 조자룡과 제갈공명 이런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생을 보면서 그걸 본받고 싶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희 세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르신 세대들과 저희들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40세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식의 이런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소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위해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이미 10대, 10살 때부터 세뇌된 것이 사람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난리니아 다이나믹스, 비선형 동력학, 케이오스 다이나믹스, 혼돈 동력학, complicated system, 복잡계 체계 이러한 분야를 우리 은사님으로부터 공부하면서 일반적인 수학과 과학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경지를 접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접하고 나서 보니까 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이렇게 입고 있는 옷만 바꿔 입을 뿐이지 그 안에 담겨 있는 프린시플은 똑같이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인생은 제가 15살부터 또는 14살부터 29살까지 한 15년 동안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 친구 간의 관계는 서로 간에 정성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은 그렇지 않는 행동을 가서 그러니까 신이라는 것을 100%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렇게 가면 똑같은 것이 100% 와야 되는 것이 수학이고 과학이고 인풋은 아웃풋으로 그대로 와야 되는 것이 수학인데 그 수학대로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한 것들이 늘 알 수가 없었어요. 특히 여의도의 일들은. 그런데 제가 배웠던 수학과 과학은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하느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보고서 듣고서 그 뜻을 가르치느니 그대로 행하고 따르면 그 길에는 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선형수학이었던 것입니다. 선형수학, linear mathematics, linear mathematics를 이런 물체에 이렇게 적용한 것이 선형역학입니다. linear mechanics, 그것이 열역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동력학 모든 부분에 힘의 관계가 적용이 되는데 그게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역학관계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당청 역학관계, 여야 역학관계, 그런 것이 이렇게 아메바처럼 생물처럼 꾸물꾸물하게 이쪽이 세졌다 저쪽,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난리니아 다이나믹스입니다. 비선형 역학, 난리니아 다이나믹스인 거죠. 그것은 굉장히 혼돈스럽게 나타납니다. 혼란으로 보입니다. 케이오스입니다. 케이오스 다이나믹스입니다. 그래서 혼돈 역학이란 말이 생기고, 그러한 부분에서 무질서하게 보이는데 그 무질서함 속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질서가 있는 것이 order out of disorder입니다. order, 질서, out of, 뭐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disorder, 무질서. order out of disorder, 무질서로부터 발견되고 깨달을 수 있는 질서, 이것을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한 거죠. 동양에서도 춘추 전국 시대에 사람을 살상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원래는 노자와 장자와 또 불교는 이게 하나의 철학으로, 이렇게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의 경전을 읽을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전과 이슬람의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에 말씀들이 요즘 하이젠베르크 이후에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불확실성 이론, principle of uncertainty,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것들이 그 경전들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주석을 통해서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에 가면은 수만의 신들이 이렇게 바글거리고 살고 있고, 페르시아 쪽도 마찬가지죠. 아랍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세상에 하나의 질서 정연한 신의 은총을 이렇게 알기 쉽게 내려주신 분이 예수이셨고, 또 마호멧이셨고, 동양에서는 공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노자, 장자, 그리고 불교, 부처,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형체가 없이 막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 다 알려고 이해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이거만 지켜라 하면서 예를 통해서 그런 선을 달성하도록 노력하면서 제사와 예를 강조하신 것이 공자님이셨죠. 그것이 중국에서 2000년 동안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1700년대에 들어와서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이제 엄청나게 강화된 공자 철학이 되면서 그것이 성리학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조선 후기를, 우리의 인권을, 그리고 인본주의를 굉장히 말살하는 데까지 과도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러한 일련의 흐름이 저한테도 주님의 은총이 내려서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은총을 받으신 목사님들처럼 어디 가서 사역을 해라 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던 것이었는데, 저한테는 나타나 주질 않으셨어요. 제 친구 중에 목사님 역할을 지금 우리 한 반에서 7, 8명이 이렇게 목사가 됐기 때문에 한 학년으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고 꽤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답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이 답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저한테는 그런 기회가 오지를 않았고, 저는 이제 연습하고 훈련된 속성이 단계적으로 저를 논리적으로 납득시키지 않으면 제가 그 상대방 얘기에 이렇게 공감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이제 잘하지는 못하지만, 수학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상하게 국어는 잘했었어요. 국어는 가장 최고점 수도 자주 맞고 할 정도로 잘했는데, 수학이나 과학은 별로 취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랬고, 그래서 문과를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지망을 했지만, 친가와 외가와 또 처가까지도 저희가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굉장히 집안 전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보존하고 집안을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다녀라 하면서 이렇게 농사도 짓고 이렇게 집안 제사도 모시고 집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이 직분이 저한테 주어졌었고, 그 대신에 둘째 이하부터는 자유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전공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문과적 소양이기 때문에 문과를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문과에서 이과로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무슨 뜻이 있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고, 40대까지는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 재미없는 딱딱한 수학 과학을 계속 해야 되나 막 회의적인 순간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50살이 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께서 저한테 힘들고 스트레스 많고 과도한 직종의 일, 그리고 너무 어려운 일 붙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는 일이 있으면 막 저를 말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몇 가지 기회가 참 있었습니다. 과분하게 기회가 몇 가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딱 2번을 저를 말리신 적이 있으셨고, 그때는 아버지께 수능하면서도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수능을 하면서도 나중에 후회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50살이 되고 나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아버지가 내려주신 사랑, 사람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을 느낌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실현되고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고, 물론 그걸 제가 깨닫기까지는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이 걸려서야 그걸 깨닫기까지는 그 세월이 걸렸는데, 이제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유교, 불교, 도교 이러한 것들이나 여러 가지 종교나 이런 것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데는 저도 이제 교회,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 여러 군데를 했지만 깨달음이 오질 않다가 저희 은사님으로부터 수학과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물론 그분은 종교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고 느끼고 있는데, 바로 은사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들이 제가 공부 끝나고 40년이 지난 지금, 그 다음에 은사님께서 스탠퍼드가 배출한 천재이셨는데 거기서 재창을 하신 것이 1953년 4년 때 재창을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한 7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불교에서 불교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 저희 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내용을 통해서 하이젠베르크의 이론이 설명이 되고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그래서 불교의 경전이 진실이다, 진리이다 하는 것들을 입증하는데 여러 후배 학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배워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저도 로보틱스 같은 거, 그때는 인공지능을 공부해갖고 오면은 한국에서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 같은 것을 해갖고 오면은 취직할 곳이 많았죠. 아주 돈 벌고 먹고 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은사님을 보는 순간, 저희 은사님은 이제 그 학교에서 가장 그 노벨상 수상자급의 공학은 공대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에 준하는, 저희 학교에 경제학과에 부캐넌이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몇몇 분이 유니버시티 디스팅기시드 프로페서 타이틀로 총장님 이상 가는 그런 예우로 학교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 은사님이 39살 때부터 그 유니버시티 노벨상 수상자도 대개 60살 넘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유니버시티 디스팅기시드 프로페서도 대개 60살 넘어서 은퇴를 앞두고 그 타이틀을 부여받게 되는데, 보통 석좌 교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은사님께서는 39살에 그 유니버시티 디스팅기시드 프로페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책을 통해서 이런 분이 계신가 보다 하는 정도였는데, 우연히 그 학교에 버지니아 텍에 가보니까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저 그분 거기 계신 줄 모르고 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누가 제자가 우리 한국인, 미국에 유학 가면 한국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그 루틴대로 이렇게 가면 미국에서 박사들 대체로 다 하고 오게 됩니다. 별로 하여튼 뭐 그런 것인데 저희 은사님의 내용을 자연과학도나 이 공학에서는 특히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그 많은 한국인 유학생 중에 한국인이 참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은사님의 강의를 몇 번 듣고 난 다음에 그 설레임이 마치 그 골목길을 이렇게 가다가 여름방학 때 우연히 골목길에서 고등학교 때 예쁜 소녀가 상대 쪽에서 걸어오는데 너무나 예뻐서 깜짝 놀라는데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지나쳤더니 평생 못 만나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냥 헤어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것 말이라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듯이 그 학교에 그 교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교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때 그 골목길에 있었던 해프닝 스토리를 내가 그 실수를 또 한번 반복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에 제가 은사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죠. 그분을 뵙기도 어렵고 그분한테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정교수들이 보통 10명 정도가 항상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는 뵙기조차 어려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강의를 듣고 하면서 그분의 제자가 되는 데까지 2년 걸렸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나온 데까지 또 3년이 또 다시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되기까지의 과정 2년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소림사 영화나 쿵푸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도인이 계시는데 그 도인의 제자로 10년 수행을 하기 전에 9년 동안을 그 절간에서 눈을 쓰려고 빗자루 하나만 던져주면 9년간 빗자루만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 빗자루만 쓸면서 저 사람의 행실과 인품이 내가 제자로 삼아도 될 동자성인지를 보겠다 하면서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씀도 한번 건네지도 않고 빗자루로 절간에 마당만 쓸게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은사님께서 지정해 주신 학과목 이 과목 해서 한 10몇 개 과목을 가서 이수를 하고 오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만 열심히 하고 중간중간에 교수님께 이 과목 이번 학기 이수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로 받아들여 주시는 영광이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어르신들께서 받으셨듯이 저에게는 우리 은사님의 영광이 저한테 내려주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프리즘, 이 신묘한 잣대, 망원경, 현미경, 안경 이런 새로운 안목으로 이렇게 세상 만물을, 사람 간의 관계를, 사람 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이런 물체들과 자연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궁금함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5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14살 때부터 29살까지 15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29살 때부터는 제가 눈빛이 달라지고 그 전에는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동요하고 움직여야만 되는 그런 눈빛이었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되는 그런 눈빛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딱 깨달은 순간부터는 제 눈빛이 안정이 되고 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제가 보는 그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니까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은사님의 말씀과 아버님의 말씀을 결합해서 세상에 적용을 하니까 모든 것의 정답이 거기서 보이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행하는 것을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내려주신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일찍이 1950년대 이와쿠라 사절단이 1870년대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랑 그런 사람들을 일본 메이지 유신 직후에 유럽에
유학을 보냈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랑 그 사람들이 유럽을 몇 달간 견학을 하고 들어와서 1882년에 일본을 개혁하고 만든 것이 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었죠. 우리나라 임오군란이 일어난 그 해 1882년에. 그보다 한 70년이 지난 1957년에 이승만 박사께서 이와쿠라 사절단과 같은 인원을 선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한 명만 이렇게 합격자를 선발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독에 아버지께서 다녀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아버지께서 한국에 들어오신 다음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한국은 6.25 후에 여전히 제가 70년대 고등학교 다니던 때까지도 6.25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던 그런 시절을 알잖아요. 6.25가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2005년을 생각하면 20년 전인데 바로 엊그제 같거든요. 2005년의 일이 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1953년의 일을 생각하면 바로 어제 일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 국민소득이 전 세계 100위권, 160위권, 이런 시절에 그 유럽의 신천지를 보시고 그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보시고 그걸 와서 얘기를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니다. 너는 다른 재능, 여러 구조고 마음과 머리가 여러 부분으로 형성이 돼 있을 때 너는 그쪽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투입하는 노력은 그쪽 재능이 발달한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너는 다른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인생이란 것은 한정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시간은. 그런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설득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옳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몇 년 전부터는 제가 은사님께서 가르쳐준 프리즘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것이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계속 짐작이 되는 거예요. 짐작이 되고 그것이 융합과 초월, 벽이 쌓여 있지만 그 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고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0살이 되면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통찰력 가지신 분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떤 공부를 스스로 하지 않아도 인생의 경험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나고 거기서부터 통찰이라는 또 다른 재능이 몸 안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또 느끼게 되게 되는데 2019년부터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불안해서 정말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1시간 자고 벌떡 일어나면 식은땀이 쫙 흐르고 2시간 이상을 못 잤었어요. 하루에. 그랬는데 그 심한 불면증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었고 코로나까지 이렇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이거 인류의 멸망인 것 아닌가 막 그런 공포까지 엄습하고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었는데 지금 불안하면서 지금 한 5, 6년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12월부터 벌어진 일들이 저를 아주 심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하고 있는 제 친구가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계관과 안보관, 세계 정세관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께 전하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2시간씩 강의를 여러 차례를 했고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처럼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있기를 굉장히 갈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것이 어떤 이득보다는 발전과 혁신, 공동체의 공동의 미래의 선한 삶 이런 걸 추구해 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어떤 바운더리가 있었어요.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선 내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만큼의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되게 이제 강연이나 조찬 강연이나 또는 어디 아카데미 강연이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르신들한테는 이 스마트폰 쓰는 기능을 막 이렇게 설명해 주면 막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런 강의가 유익했다. 또 건강에 관한 강의, 운동을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강의, 이런 거. 그 다음에 재산을, 핀테크, 이렇게 해서 재산을 어떻게 주식에, 채권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재산을 많이 늘리세요 하는 강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법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는 그러한 강의. 그런 거 강의를 굉장히 실용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굉장히 청중도 많이 모이시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삶의 지혜를 통해서 각자가 장착하게 되신 자신만의 망원경, 현미경, 그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것처럼, 저도 29살 때 은사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총으로 저에게 장착시켜 주신 그 프리즘, 망원경,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을 우리 어르신들께 소개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에 관한 얘기, 핀테크에 관한 얘기, 주식 채권에 관한 얘기, 스마트폰 쓰는 그런 요령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하고 좀 다른 얘기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까지가, 그 환경을 조성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걸 먼저 서로 공감할 수 있게 되기까지가 너무나 새로운 경지이고 너무나 새로운 말씀들입니다. 좀 신기하기까지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형수학을 수학이라고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비선형수학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선형수학이라는 것은 이 공간 속에 떠 있는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됩니다. 없어요. 없는데 그걸, 세상에 선형은 없어요, 선형은. 근데 그걸 선형이라고 가상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정답. 공자가 이러이러한 극기복례를 해라 해서 예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또 여기서 이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은 제가 감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서는 마호메시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은사님의 뜻과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사귄 친한 친구들이 다 아랍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한국에 들어와서 회교사원으로 이슬람을 종교로 하려고 보니까 우리 문화하고 너무 맞질 않아서 이슬람하고 가장 근사한 종교가 무엇일까 하다 보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톨릭을 선택을 했고, 스페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회교 사원이 바로 또 카톨릭 사원으로 또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추구하고 있는 말이나 내용들이 굉장히 서로 오가면서 교류하고 융합되고 하면서 비슷한 것들이 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은사님의 그런 가르침을 중간 접점에서 카톨릭도 답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저는 또 제가 직계 종손은 아닌데 그 두 번째 반계 종손쯤 되기 때문에 상당히 10몇 대에 걸쳐서 집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래서 한국을 떠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유교적 율법에 따라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천주교가 제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종교로 택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사제들이
사제들이 100%가 다 제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좀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냉담하는 기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어르신들께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세상은 비선형이다. 모든 것은 원래 비선형입니다. 선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선형 동력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나비 효과 얘기를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나비 효과의 원리와 그 오묘한 그 프린시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차용해서 쓰는 것은 또 기자들이나 작가들이 너무나 잘하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그래서 지금 조찬에 가면 어떠한 내용들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뭔가를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 조찬이나 이런 포럼이나 아카데미에는 리더들이 모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특징이라는 것을 제가 강연을 다니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 포럼 또는 심포지움, 이게 포럼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토의하는 것이 포럼인데, 그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식사를 늘 같이 하다 보니까 심포지움이 돼서 향연으로 되죠. 그래서 식사의 자리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제가 말로 설명했던 것이 리버럴 아트 속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연륜이 세상을 살다 보면 지혜가 생겨서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20살에 대학교 졸업할 때 좀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대학의 교양 과목이 되겠죠. 그걸 보니까 세계의 가장 톱 집안들, 정말 최고의 재벌이거나 최고의 왕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인문학을 공부를 시켜요. 철학이나 역사나 고고학, 인류학, 심리학 이런 걸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세컨 그레이드로 그냥 좀 잘 사는 사람들, 이렇게 머리는 좋고 이렇게 계산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법대나 상대나 공대나 의대나 이런 데를 보내요. 굉장히 그 계층이 생겨난 것이 이제 부르주아지 계급이 되죠, 유럽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프롤레타리아를 끌고 세상을 이제 바꾸는 셈인데, 그런 교양적인 것을 더 중시를 한 것이 진정한 리더들이 추구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인격체에 대한 교육이더라 하는 그러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옛날에 물리대 보면은 영문과 철학과하고 물리학과 화학과가 같은 단과대학에 들어있다가 그것이 문과 이과로 굉장히 요즘과 같은 선형과 비선형의 컨셉으로 그걸 두 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자연과학대학하고 인문대학으로 나눠졌는데, 저는 다시 그것이 하나의 대학으로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1600년대에 대학이 처음 태동할 때의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합해지는 것이 융합인데, 그 융합을 넘어서서 우리가 보는 차원의, 무한대의 차원까지도 우리가 예측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걸 통섭이라고, 에드워드 윌슨 교수를 빌어서 이제 최재천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죠. 최재천 교수님 원래 통섭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 때 저희 같은 서클 선배였는데, 동물학과에서 모기 뒷다리로 하버드대 동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걸 인간 세상에다 적용을 하면서 나중에 뒤에 이제 에드워드 윌슨 교수가 말씀하신 통섭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티오리를 이렇게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문학적인 경지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5번에처럼 통찰하는 것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런 통찰을 가지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사회에 아픈 소리, 용기 있는 소리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고, 그 문과와 이과를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고, 요즘에 와서 그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통합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한 35년 전부터 그걸 주창을 했고, 저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때는 어불성설이었었죠,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그러한 부분을 꾸준히 용기 있게 실천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유한 망원경과 현미경으로 자기만이 보는 프레임, 프리즘이 이렇게 생겨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양면성은 경이로움과 신비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편의성이 있는 건 당연하죠. 세상을 편리하게 만들었죠. 겨울에 따뜻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천적 기능이 퇴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나온 뒤로는 전화번호 암기하는 능력이 퇴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롭게 인류의 퇴보, 위해성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가관인 것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는 이 AI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양면성을 지목해야 되고, 피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맘 놓고 즐길 수는 있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인구가 계속 감소되거나,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이 경시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인간을 하나의 도구처럼 보다 보니까 줄기세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영생하고, 인간은, 우리가 강아지는 한정된 수명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아지 잠시 데리고 놀다가 또 이렇게 표현하면 애완견 하시는 분들은 서운해 하시겠죠. 강아지를 기르다가 또 이렇게 또 다른 강아지로 또 바꾸고는 하듯이 영생하는 인공지능 장착한 로봇이 한정된 세월을 살다 가는 이 인간들을 줄기세포로 계속 재생 복사해서 이용할 수 있고, 또 장기도 복제를 해서 그 부품 갈아서 끼워 넣듯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하고 들어올 당시에 부부가 미국에서 같이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온 예가 좀 드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기자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막 그런 말도 하게 된.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태동되는 그 생명과학, 줄기세포, 유전공학, 그걸 이제 처음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FDA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부분의 위해성을 굉장히 관장하는 역할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줄기세포 하는 내용을 들으면 환상의 꿈과 같이 들려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보랏빛으로 엮여지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네 번 다 맞으신 분도 있고는 한데, 제 주변에는 한 번도 안 맞은 분도 있고 한 번 또는 두 번만 맞은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얘기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든가 이런 새로운 그 생명과학의 분야를 이렇게 1차 임상실험만 다 들어가도 주가가 10배 뛰고, 2차 임상실험은 또 10배 뛰고, 3차 들어가면 또 10배 뛰니까 1000배가,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 임상실험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참 많이 왔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맑고 깨끗하고 단호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양심과 자기가 가진 직분을, 그런 이해관계라든가 금전적인 것이 인발부되어 있는 곳에 그 과정을 허투루게 할 수가 없다. 우리 한국인의 생명의 안전은 내가 책임지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걸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저희 집사는 상당한 권위자입니다, 그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도 복제할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그것이 가진 위해성,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영생이 줄기세포 통해서 이렇게 오래 살아라 하는 얘기였던가 하는 것까지는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조심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기술부에서 일을 할 때 관심을 갖고 했던 것이 과학기술 영향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집이 한 채 지어지면 그 주변에 소음은 어떻게 되고 교통량은 늘어나고 이런 걸 하듯이 기술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현상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금 이미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처럼 원래 그렇게 다원화된 사회이면 모르겠는데 우리처럼 유교적 사회의 하나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가 그런 범람하는 IT 속에서 우리가 파편화되고 사분 오열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정 내에서도 대화가 잘 안 통하고 세대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양극화와 집단화가 지금 초래되는 그러한 것들이었고 그러한 것들이 다 나비 효과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매사를 말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think different하게 보는 습관이 일찍서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스티브 잡스는 다른 차원에서 think different를 했는데 저와 저희 동료들은 또 다른 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인류의 영생적 차원에서 think different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선형 나비 효과 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비선형 시스템은 혼동 이론에 연관이 되는데 수학은 정확한 답이 한계가 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과학은 한 가지 길이 분명한가?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수학은 그 한 가지 답이 있는 것은 그 한 가지 답이 있는 것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 답이 나오는 공식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문제에 의해서 답이 나오는 것만 딱 가리키기 때문에 이 전체 공간에 먼지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그것에 시스템화시켜서 그 시스템 속에서만 적용되는 수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원래 복잡한 도저히 이 딱 가리켜지는 것이 이제 선형 수학인데 이 선형 수학화 시켜서 그쪽으로 등치시켜서 이쪽으로 가져와서 끌고 와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선형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잘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이크로해지고 디스크리트해지고 파이나이트해지고 잘게 나노 스케일까지 막 작게 들어가면 작은 영역에서는 선형화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이 가능하니까 적어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는 어느 정도 쓸모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한 가지 길만 이렇게 가리키기 때문에 그 위에 펼쳐지고 있는 무한대의 실제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을 감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답 있는 수학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는데 이 많은 분들한테 원래 세상에는 멀티플 솔루션이 존재한다. 수학도 멀티플 솔루션이 존재한다 하면 깜짝 놀라요. 특히 공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공학은 리니어 수학을 갖고 우리한테 편리한 도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선형 세상은 무수히 많은 답이 존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선형 동력학, 나비 효과의 특성을 여기에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 쪽에서는 그것에 비슷한 것이 공학하고 비슷한 것이 법학이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말을 어제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법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선 폭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을 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많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자연 생태학과 정치학의 유사함. 그래서 불교의 불가, 도교의 도가, 유교의 유가, 기독교, 이슬람교로 이렇게 전개되어 가듯이 법가라는 것을 통해서 진시황은 7개 국가를 평정을 하고 천하를 통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설득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강한 사람이 그 법을 집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그러한 것이 즉효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의 사태를 보고 이제 제가 지인들하고 이렇게 나눠보면 의견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경험을 외로운 최종 결정권자 CEO 단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그 경험이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을 때 항상 뭐 부사장이나 또는 스태프나 굉장히 지식이 많고 하는데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안 해본 집단하고 대체로 그 두 집단 사이로 사안에 대한 평가가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CEO의 입장과 CEO를 안 해본 입장이 굉장히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저렇게 리니어 시스템이고 그 리니어 시스템의 정의는 저같이 표현이 되고 수학적 표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스프링이 잡아당겼다 놓으면 제자리에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계와 비선형계의 차이점을 이렇게 해놨는데, 비선형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재다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험으로 구현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죠. 그래서 그것을 실험으로 이렇게 추출해 낸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조금 해보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저런 비선형 수학 중에 제일 알기 쉽게 대두된 것이 로렌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저런 방정식을 통해서 예측하는 것이 저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저걸 풀어서 쓰면은 사인 코사인과 같은 이상한 카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축약해서 한 가지 포인트만 찝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단순해 보입니다. 어떤 원칙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이제 날씨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의도의 역학관계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거를 아메바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논리적 구조가 있고, 엄밀한 규칙이 있고, 보편성, 추상화,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학을 아주 잘한 사람이, 저 이제 그 집안에 한 6촌 동생쯤 되는 저 사람인데, 오희받고 뭐 한국을 빛낸 인물이 돼 있는데, 예일대학교 수학과가 창립된 312년 동안 테뉴어를 여자 교수한테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 동생한테 여자 교수 최초의 예일대학교 수학과 테뉴어 받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2012년, 13년에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이 됐고, 한국을 정말 빛낸 그런 인물이 됐죠. 저 동생도 수학을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에 심취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답이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서 만물의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성과를 빚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의 고등과학원이라든가 수학계에서는 굉장히 그 모시기 어려운 그런 인물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헤디 라마라고 하고 헤파티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의 여성 수학자인데, 그리스의 여성 수학자로 최초로 등장했다가 저 사람이 사라지면서 나중에 그 중세 암흑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모까지 겸비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잔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플라톤, 형이하학적인 실용적인 것도 존중하자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테네 학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 속에 표현을 해놨죠. 아까 그 헤파티아를 다르게 또 표현한 19세기의 화가들이, 유럽 화가들이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에 따라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그림이 얼굴이 되는 거죠. 자기가 상상하는. 우리가 지금도 공자님의 얼굴 또는 유비와 관우, 제일 인기 있는 관운장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기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 라다 헤마, 그 오스트리아의 그 과학자인데 영화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허를 가졌고, 오늘날의 와이파이가 아이를 2로 바꾸면 와이프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항상 와이파이는 나를 감시하고 있고 와이프도 나를 조종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삼손과 데릴라의 데릴라 역할로 등장을 했던 그 유명한 배우입니다. 인물이 너무나 아름다운 인물인데, 저 사람이 지금의 와이파이의
기초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것이 당시 뉴욕타임스 같은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렇게 아름답던 인물도 이렇게 세월의 변화에는 저항할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50살에 지천명을 한 한강 작가가 또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는 우리가 보는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원래 천재는 신과의 경지를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걸 많이 아는데, 저는 한강 작가에게서 그런 낌새를 많이 느낍니다. 굉장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엄숙해지고 좀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한강 작가의 천부적인 힘도 바로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타나는데, 사람이 몰입을 하면 그런 자기한테 숨겨져 있는 그런 천재적 재능을 응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도. 그 순간이 길면 천재고 짧으면 그냥 그 순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도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저런 인물들이 몰입의 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었고, 한국에도 역시 이러한 분들이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알리 핫산 네이페 유니버시티 디스팅귀시 프로페서로 비선형 동력학이 있다는 것만 알고,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감히 누가 그거를 도전하려고 하는 엄두를 내지 못할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비선형 동력학, 비선형 수학에 도전하는 길을 최초로 제시하시다시피 하신 훌륭하신 학자, 대학자가 저의 은사님이십니다. 알리 핫산 네이페. 그분은 저에게는 이와 같은 15가지의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4명인데 그 아들 4명이 다 이렇게 강호동이나 이만기 같은 정도의 체격에 두뇌가 다 천재로 다 수석제로 반, 인물들도 아주 잘생겼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 뭐 정치 지도자, 학교 교육 지도자, 모든 방면의 지도자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은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배운 것을 어떻게 내가 하나의 글귀로 이렇게 적어볼까 했을 때 order out of disorder, 그리고 think different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기 전부터 저희는 항상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지식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도 조금 더 적지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까지 겸비한 사람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courage and challenge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융합, 화용, 창조, 혁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느껴야 되는 것이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같은 분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오신 인생에서 추구하고 실현하시고자 했던 그 성과, 그 업적, 그 가치를 우리가 똑같이 느끼면서 그것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 나가는 온고지신, 법고창신, 음수사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효도야말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효도의 익스텐디드 버전이 충성이고 또 친구 간의 의리이고 신의이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고, 효도가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르신들의 용기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용기롭게 많은 사람들, 후세들에게 전파를 해주시는 것이 이 자리에 모이신 어르신들과 저희들이 함께 실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늦게 시작해서 제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굉장히 축약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회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 사회에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 목사님들과 그리고 저와 같은 일선에서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함께 도전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93세. 저는 그 기독교를 듣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 엉뚱한 생각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그 세계를 보는 것 같고 지금 나이가 많은데 선생님이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겠는가 윤곽은 어느 정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 어르신께서 이제 과분한 말씀을 주셨고, 저희 아버지하고 정확히 같으신 연배시고, 그리고 또 박찬모 교수님하고도 비슷하신 연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박찬모 교수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저하고 저를 많이 끌어주신 분들이셨죠. 그런데 이제 오원철 그 경제수석이 1970년대에 10년을 이끌었고, 오명 부총리께서 1980년대에 10년을 또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이제 두 분이 다 오시셨는데, 제가 두 분을 다 모실 수가 뒤에 원철 수석님은 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이렇게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오명 부총리를 모실 수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민주화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이공계 사람들의 설 자리가 지극히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서 얘기를 개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개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시민운동이라든가 사회단체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영향력이 너무나 더딥니다. 느려요. 힘들고 누구를 설득하려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제 공자의 방법이나 한비자의 방법을 택하듯이 정부에 들어가서 정부의 정책에 그걸 반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어떤 제도적인 방법,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기가 쉬워집니다. 그 방법을 택한 것이 이제 오원철 수석이셨고 오명 부총리셨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은 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한데 이제 저는 뭐 그분들처럼 이렇게 빅파워하고 이렇게 연계되기는 어려웠지만 또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0대 때부터 이제 그런 기회가 왔는데 아버지의 만류로 그것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40대 때 그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의견이 다원화되고 이런 세상에 와서는 이 과학기술만을 공부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전파력이 약하고 설득력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까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도 얘기한 것이 학교 때는 교양 과목을 풍부하게 이렇게 습득하고 그러하게 완전체로 성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는데 그거는 이제 그 분야의 분들하고는 또 의견이 꼭 같지는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제 소신으로 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은사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기회 되는 대로 저는 이렇게 사람들께 조금 더 긴 시간 이렇게 막 개인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이렇게 과분한 말씀도 해주시고 그런데 저도 또 그러한 선배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꾸준하게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